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공동 친권 양육보다는 단독 친권 양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결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2017년 11월 3일 날 최종적으로 선고되어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2년 6개월이나 끌었던 사건이고, 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아이를 8번이나 뺏고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어서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한 이유는 몇 가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소송을 하다 보면 공동 친권 양육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것에 방어하는 논리를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또 하나는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일이 소송을 하다 보면 아주 잦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례를 살필 때는 판결 결과만을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익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관계를 알고 그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누차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인 감남과 부인인 을려는 모두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남은 혼인 직전부터 혼인 후까지 약 1년 동안 신혼집 근처에 사는 같은 회사 여직원을 카풀로 동승해서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을려 입장에선 기분이 좀 안 좋겠죠. 이 문제로 신혼 초부터 감남과 을려 간에 갈등이 발생하죠. 그리고 감남과 을려 사이에 딸이 출생했는데 그 이후에도 감남이 카풀 동승녀와 외도하고 있다는 을려의 의심은 계속됩니다. 갈등이 심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감남과 을려는 3개월 동안 부부 상담도 받았어요. 근데 개선되지 않았고 2015년, 그러니까 이 결혼한 지 2년 되었을 즈음에 부부싸움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져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급기야 감남이 만 2세 된 딸을 데리고 본가로 갑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을려가 또 감남의 본가로 가서 딸을 무단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을려가 양육하게 되죠. 또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또다시 감남이 딸을 본가로 데리고 가서 양육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또다시 감남이 딸을 본가로 데리고 가서 양육하면서 을려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죠. 그리고 이혼 소송 내에서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장을 을려가 받은 지 한 달여쯤 된 시점에 다시 딸을 감남으로부터 뺏어옵니다. 그러자 또 감남이 또다시 아이를 뺏어오려고 하죠. 근데 이제 여의치가 않아요. 이제는 을려가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감남이 신혼집으로 들어와 을려와 공동 양육을 합니다. 불리해지니까 공동 양육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감남은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혼 소송을 취하합니다. 근데 을려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소취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소취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남이 을려와 딸을 두고 신혼집을 나오면서 다시 별거가 시작되죠. 그렇게 을려는 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또 3개월 후에 감남이 딸을 본가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단독 양육을 하죠. 그 양육이 7, 8개월이 지속됐는데 을려가 또다시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감남의 면접 교섭을 또 묵살을 하죠. 그러자 감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3개월 후에 또 면접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을려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또 을려의 면접 교섭 요청을 또 묵살하죠. 그렇게 서로 뺏고 뺏기는 일이 7번이나 지속되는 가운데 1심 법원은 심리를 마친 후에 드디어 판결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판결을 하느냐, 감남과 을려를 공동 친권 공동 양육자로 지정한다. 다만 양육에 있어서는 을려가 주 양육자, 감남이 보조 양육자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감남은 좀 착해요. 주 양육자로 지정된 을려에게 딸을 자진해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을려는 감남의 보조 양육에 전혀 협조하지 않죠. 자,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겁니다. 판결 내용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항소심은 4개월밖에 심리를 안 했는데 2심 판결을 그냥 즉각적으로 선고하게 됩니다. 과연 그 판결 내용은 어땠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심이 일반적인 사례에서 왜 공동 양육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대해서 판결을 설치하는데 이 내용이 일반 소송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죠. 뭐라고 들고 있느냐? 공동양육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 아래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면 헷갈려서 혼란스럽다는 거죠. 아빠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아이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양육은 안 좋다. 두 번째, 더구나 부모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된다. 그런 경우에는 아빠는 자녀들이 내 편을 들기를 원하고 엄마는 또 자녀가 내 편을 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충성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범민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양육은 안 좋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들고 있는 법원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공동 양육을 하게 되면 양육자들끼리 서로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한 부부가 서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하게 되면 또 그 배우자한테 부정적인 측면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 양육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상대방이 공동 양육을 주장할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논거로서 아주 훌륭한 논거죠. 이런 판결 내용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하고는 실력에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 판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죠. 그래서 판례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해당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즉 1심 판결은 주 양육자와 보조 양육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양육자를 정했는데 그러면은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고 타병에게 면접 교섭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보니까 감남이 보조 양육자로서 딸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을려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이 이행될 여지가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감남과 을려 중에 그 일방을 단독 친권자 단독 양육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단독 친권 양육자로 지정할 것이냐. 자, 이 판단을 하는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딸이 아빠인 감남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고 안정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또 감남이 2016년 5월 중순경부터 약 8개월간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는데 을려가 아이를 데려가서 3개월 동안 아이를 양육했는데 이것이 딸의 안정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을려의 행동이 안 좋다는 겁니다. 8개월 동안이나 감남의 양육이 지속되었는데 그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누가? 을려가.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혼 소송을 할 때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양육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을려가 뺏어오려면 빨리 뺏어왔어야 되는데 8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는데 A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책 잡고 있는 거죠, 법원은. 그리고 결정적인 겁니다. 법원은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1심 판결에서 을려가 주양육자로 감남이 보조 양육자로 지정돼서 보조 양육자인 감남이 을려에게 이제 아이를 인도를 했죠. 그런데 을려가 감남의 보조 양육을 협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2심 법원이 4개월밖에 심리를 안 했는데 즉각적으로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삐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은 뭐가 중요하다? 삿바싸움. 내가 선의 편이고 상대방이 악의 편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2심 판사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을려가 1심 판결 내용을 완전히 무시해? 그러면은 항소심 법원 입장에서는 감남을 선의 편, 을려를 악의 편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을려의 소송 대리인이 코치를 적당하게 해줬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감남은 딸이 출생한 이후 오랫동안 거주하여 익숙한 환경에서 향후 딸을 양육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 감남의 모친도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것들은 감남이 참 잘 주장한 겁니다. 판사님은 현재의 환경이 변하는 걸 싫어해요. 익숙한 환경에 아이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감남이 아주 잘 주장한 거죠. 출생한 이 오랜 기간 거주하였던 익숙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겠다. 그리고 모친도 양육 보조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 아주 잘한 거죠. 또 원고의 퇴근 시간이 비교적 빠른 편에서 평일에도 딸의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칼퇴가 가능하다,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효과적인 주장입니다. 양육자로 지정될 때.
그리고 들고 있는 게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혼인의 파탄의 원인은 을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의부를 했죠.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외도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주장을 하든가, 뭐 증거도 없어가면서 카풀 동승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 또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또 폭언을 한다, 폭행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증거도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의부증으로 봅니다. 그래서 외도 주장, 성매매 주장,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을려 소송 대리인에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의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볼 때 딸에 대한 양육자 친권자를 감남으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감남을 딸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서 을려가 1심 판결 이후에 감남의 보조 양육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데 을려가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판결 내용에 아이가 아빠하고 있을 때 더 편안해 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양육자 지정할 때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아이가 나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을려가 양육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 실수가 뭐죠? 외도 주장을 함부로 했다. 증거가 없을 땐 외도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외도 주장은 항상 증거를 확보한 후에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남 소송 대리인 그럼 잘 싸웠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뺏어왔을 때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했어야죠. 근데 감남의 소송 대리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데리고 온 다음에 양육자 임시 지정을 하면 보통 아이를 데리고 있는 자를 양육자 임시 지정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또 을려가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양육자 임시 지정이 된 상태에서 데리고 가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것이 감남의 소송대리인의 소송 수행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 같았으면 감남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하고 양육비 사전처분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감남에게 아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코치를 했겠죠. 이렇게 주의를 하면 아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아이를 뺏기지 않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감남의 소송 대리는 그거를 잘 몰랐고 감남에게 지시를 잘 못해준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감남의 소송 대리인이 소송 수행을 잘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양육자 임시 지정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심 법원은 어떻습니까? 서로 뺏고 뺏기는 과정이 7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법원은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법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남의 소송 대리인에게도 아쉬운 점, 을려의 소송 대리인에게도 아쉬운 점, 또 법원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죠. 이 셋 중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도 다른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죠. 자, 이 사건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공동 양육 친권을 주장할 때 그거에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될 때는 현실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실 양육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현실적 양육을 확보했을 때는 양육자 임시정 사전처분을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고 아이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게 되면 양육 환경이라든지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양육권 친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알면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굉장히 쉬워요. 양육권 싸움에서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로몬 양육권 싸움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 이유가 그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